자, 그럼 먼저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고 어떤 뉴스들이 또 주말 사이에 있었는지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눈여겨볼 만한 뉴스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정치가 너무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뭐 극단으로 간다, 예. 뭐 서로 대화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도 좀 그래 보이지만 미국도 뭐 굉장히 심각한 것 심해진 같네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서 그다음에 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 다우존스가 드디어 4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마감 상황이죠. 금요일 마감 상황입니다. 네. 0.62%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3%, S&P 500도 0.55%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 뭐 기술주와 관련해 가지고 좀 다양한 분석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오히려 기술주가 좀 올라야 되는데 기술주가 좀 빠지는 거는 오히려 기술주가 우량주가 돼 있는 거 아니냐. 네. 보통 기술주라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네. 금리 인하를 하면 기술주가 좀 수혜를 본다라는 뭐 보통 인식들이 그렇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술주라는 부분들은 그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데는 워낙 현금이 많은 회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뭐 자금 조달하는 데 부담을 좀 덜 갖는 그런 성격들이 좀 있는데 네. 오히려 다우존스가 그동안 좀 힘을 좀 못 쓰다가 네. 오히려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다우존스가 오히려 좀 힘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달라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전까지 네, 그런 네, 상투적으로 하던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관련한 얘기들이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하면 나스닥이니 뭐 러셀이니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다우가 좀 오른다 이거죠. 예, 그렇죠. 네. 다우존스가 오히려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뭐 분석들도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 조금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 관련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 대선 유세 현장에서 그 총이 이제 귀를 스쳐 지나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총알이 이제 귀를 관통하면서 피가 났고 그리고 이제 그 피신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지고서 싸우자 이런 강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이나 뭐 파이트 했다면서요? 예, 네. 오후 한 6시쯤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이제 무대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한 10분 만에 오른쪽 귀에 총을 맞고서 좀 주저앉았습니다. 이후에 한 8차례 정도의 총격이 있었고 이 중에 한 두 번째 쐈을 때 총에 맞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좀 CNN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뭔가 차트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만약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라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그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요원들이 이제 경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또 그 장면에서 첫 번째 총격, 범인의 첫 번째 총격이 있기 전에 그 비밀경호국 요원이 먼저 총을 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저격범을 발견하고 예, 예. 네. 먼저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경호 실패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 그 증언을 하는데 네.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지붕 위로 총을 들고 올라가는 걸 봤다. 그래서 이게 경찰한테 미리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것 같다라는 예.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그 총격범은 사살이 됐고요. 그리고 시민 한 명이 숨졌는데 일단 총격범은 20세 백인 남성 토마스 매슈 크룩스 요 분인데 공화당원 이 사람인데. 네. 네, 이 사람인데 공화당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특별히 정신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테러범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난 게 없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반자동 소총을 좀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그 약간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국제적인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뭔가 미국을 배제한 그 외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내의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저격범은 뭐 보니까 공화당에도 뭐 한 15불 정도 예, 뭐 예. 무슨 당비 비슷한 걸 좀 내기도 했고 또 예전엔 또 민주당에도 또 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보도에는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여튼 뭐 정치적으로 뭐 공화당을 아주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그 반대쪽에 있는지를 뭐 아직까지 판단하기 조금 이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긴 좀 이른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 나온 걸로 나온 거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다른 목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후에 아 뭐 외부에 뭐 외국의 어떤 뭐 테러 단체나 이런 게 있는 건 외국 아닌 테러 것 같다. 단체 쪽은 조금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 네. 그 내부 정치적인 세력의 배후도 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독 범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헤지펀드 쪽에 있는 그 빌 에크먼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뉴스를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유불리의 측면에서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이런 수치를 좀 잘 반영한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은 약간 도박적인 쪽이 이런 뭐 부분들을 좀 그랬겠죠. 예민하게 네, 반응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70%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격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6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피격 사건 하루 만에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마가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무슨 블록체인의 의미가 있는 코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Make Great America Again 코인이 34%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마 트럼프라는 코인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 코인은 이번에 뉴스로 처음 봤는데 네. 그 네버 서렌더 트럼프 코인은 한 500%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한 6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지난 한 2주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여기서 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가지고 6만 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네.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테마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에너지 관련 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망 그리드 관련한 쪽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네. 그리고 의외로 이게 여기는 오히려 친환경에 가까울 수 있는데 테슬라가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워낙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죠.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좀 잘 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보면 좀 같이 뭐 그럴 수 움직이는 있겠네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트럼프 관련한 그 주식들도 좀 오늘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심층 인터뷰 시간에 요 얘기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커졌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들은 이제 이게 트럼프 쪽으로 확 몰릴 거다, 예. 굳힐 거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한 달 정도 만약에 전에 됐으면 확실히 굳히는 건데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사이에 변수가 좀 더 생기는 것 같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비슷비슷한 상황이면 현재 구도로 갈 텐데 예. 원사이드로 밀리는 게임이면 아마 더 강력한 후보 교체라든지 뭐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총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아마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의 목소리가 아마 갈 거거든요. 양극단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은
후보나 그런 사람에 대한 지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남았다. 시간이 11월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는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못 버틸 거고. 오히려 좀 지지율 예. 차이가 많이 나면서 못 버티게 예. 되고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는 거기다가 거죠. 이제 완전히 두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 대한 쏠림이 아마 생길 가능성은 더 커졌다.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은 저는 커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 정치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반발, 그렇죠. 반감이 그게 좀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자, 뭐 제 의견이 뭐 중요한 건 역시 또 아니었겠지요. 네, 일단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님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분석을 좀 해주시는 네네, 거죠? 그 얘기는 네. 한번 이따가 네.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두 갈까요? 번째 뉴스는요. 그 작년에 폐업자가 100만에 육박을 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네. 이게 그 진짜 지금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좋고 부동산 시장도 좋아요. 네. 그리고 근데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물가는 또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힘들고 거기에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작년 그러니까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네. 그게 전년도 86만 명에 비해서 거의 12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이고. 2006년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네네네네. 혹시 주변에서 좀 그런 게 체감이 좀 되시나요? 아, 진짜 많이 와요. 예. 그 오픈한 친구들도 좀 있는데 접은 친구들이 확실히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있었는데 없어진 가게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식당들이 이제 주로 많긴 한데 식당들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아주 많은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예. 예전에 제가 갔던 식당들 가운데 적당히 그냥 있었던 데는 손님이 저 혼자 이렇게 밥 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이 저녁 시간에 사람이 없을 일인가 싶을 정도로 손님이 웬만한 데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아주 몇몇 잘 되는 데 빼고는 그렇죠.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거의 48만 명 정도로 한 2분의 1 정도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자영업자가 이제 올해도 1분기에 2년 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영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2분기에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고용 없는 자영업은 이게 사장 혼자 하시는 혼자 하시는 거죠. 저희 그러고 보니까 지지난주인가 저희 형이 자영업 시작했거든요. 친형이 대전에서 어떤 쪽으로 하시죠? 뭐 유부초밥 전문인데 유부초밥을 팔아요. 예. 조만한 이제 뭐 김밥집을 할까 하다가 유부초밥집으로 갔는데 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어려운 시기라는 게 이쪽 한쪽에 있고 동시대에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을 10조씩 내는 그런 그렇죠. 때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도 양극. 현대차가 뭐 기본 연봉이 뭐 과장급 이상 되면 1억 4천을 받는 그런 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표가 대출 지표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상반기 은행권 가계 대출이 20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쪽이 꽤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금융권에선 12조 원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건전성이 좀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저 부동산 쪽에서도 안 좋은 쪽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금융에서 그럼 늘어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 봤더니 그 카드사하고 캐피탈 쪽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론하고 리볼빙 쪽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출 쪽은 오히려 20조가 늘었고 중간에 있는 저축은행들의 대출은 줄었고
카드 캐피탈의 리볼빙과 그 카드 론은 늘었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지표가 서울보증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담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못 갚게 되면은 서울보증에서 대신 은행에서 돈을 갚아주거든요. 이거를 대위변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게 2022년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천억 원으로 3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고리들이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와중에 배달의 민족은 이번에 또 수수료를 인상을 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서 배달의 민족은 이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얼마 7천억인가 남아서 4천억인가를 뭐 송금했다 이런 뉴스를 또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대주주가 그쪽에 있으니까 이게 뭐 상당수가 그 대주주에게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익을 대체로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형네가 그 배민 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예, 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와서 포장해서 가져가는 거는 오케이 괜찮은데 예, 예. 배달하고 하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 1인분에 뭐 4천 얼마, 5천 원 뭐 이 정도 하면 하는데 그래서 뭐 해봐야 뭐 그래 내가 최저 뭐 15,000원 이상 배달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저 한선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배달하고 나면 아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안 한대. 야, 그런데 배달을 안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되나 싶은데 하여튼 뭐 일단은 그 정도로 하여튼 배달 수수료가 그러니까 배민에서 가져가는 돈이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되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뭐 배민이 뭐 그 과도하게 받아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수수료 자체가 좀 비싸니까 네. 마진이 좀 적은 상황에서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배달의 민족의 대주주가 그 딜리버리 히어로잖아요. DH 네. 예,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독일 쪽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아 게르만 민족 예, 그 독일 사업 접었습니다. 본사가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인데 네. 창업은 독일에서 했고 스웨덴 사람이 독일에서 창업했고 예. 그다음에 배민 산 다음에 예, 독일 사업은 접었습니다. 독일 사업 접고 예, 예. 지금은 주력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그 뭐 배당금 많이 가져간 건 그 사람이 거기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법인이 예, 예, 법인 이거 뭐 대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저기예요. 저기 뭐 그 남아공의 네스퍼스라는 펀드가 최대 주주예요. 또 남아공 펀드가 최대 주주예요. 예. 그러니까 뭐 국적을 따져가지고 뭐 외국에 돈 다 빼간다 이렇게 보시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그 수수료 변환을 하면서 좀 갈등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저기 백종원 씨 쪽도 좀 그 가맹점주들하고 좀 갈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자잘못을 말씀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자영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여기랑 같이 비즈니스하는 쪽에서 갈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뭐 배달의 민족 앱이니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뭐 잘 돼서 그렇게 큰 기업 나오는 것도 저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꼭 형이 그 창업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 입장이 바뀌면 안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체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잇는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업이 예, 예. 과도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나. 하여튼 그 좀 많은 영업의 이익을 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게 예. 그 오히려 이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혹은 뭐 그 자영업자. 점주들, 예. 자영업자들을 잇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깨는 수준까지 혹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 영업이 한 6,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 참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제가 그 경제를 다루다 보면 웬만하면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자영업자들 요새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게 뭐 코로나 때 했던 그 대출 만기들도 많이 다가오고 있고 내수는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 대입 변제 높아지고 있는 건 제가 이전에 뭐 신보라든지 아니면 서울 보증이라든지 이거 대입 변제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2조 7천억 매출에 6,800억 돈 번 게 이게 진짜 감정적으로 안 볼라 그래도 이게 자꾸 이게 그 대표도 네, 외국인이고 자꾸 이게 마음적으로 어쩔 수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두 번째 뉴스 요 정도로 하고 근데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 거는 너무 많은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하여튼 많이 힘든 거는 굉장히 큰 사회 전체의 리스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앞번에서 그 삼겹살 편을 하나 올렸었어요. 네. 그 삼겹살을 올렸는데 삼겹살 가격을 이주호 기자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왜 삼겹살이 3,500원인데 왜 2만 원이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얼마입니까? 3,500원인데 16,500원. 16,500원 도대체 누가 먹었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이 좀 과도한 폭리를 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삼겹살집 가면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다 올랐어, 다. 반찬값, 싹 다. 뭐 예. 명이나물, 파채 해서 다 올랐죠. 대파 얼마나 많이 올랐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파 많이 비쌀 땐 그 파채도 못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 그때는. 그러면 일단 이제 세 번째는 잘 네. 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글로벌 반도체 1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추정돼요. 잠정 실적만 나와서 그렇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기준으로 보면은 TSMC가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2% 증가한 6,735억 1천만 대만 달러. 그러니까 한 28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이 나왔는데 매출은 74조거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잠정 실적이라 반도체 부문을 따로 분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나와봐야 되는데 증권가에서는 한 28조 정도로 추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 기준으로는 하나투자증권이 한 28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그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삼성전자가 워낙 크잖아요, 덩치가. 네네네. 그래서 감이 잘 안 와요, 얼마나 큰지가. 근데 글로벌 1위다 그러면은 이게 그 정도로 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세계 1위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게 그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계 1위 같질 않을까? 시총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총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TSMC는 아주 독점적이라는 게 너무 느낌이 잘 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뭔가 독점적인 그렇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서 1위가 맞긴 하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2위가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말 TSMC 같은 독점적인 경쟁력이, 그러니까 2위도 뭐 엄청나긴 한 건데 뭐 1위를 추격하는 2위 같은 느낌을 좀 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주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집, 예. 이제 초등학교 때 집 바로 옆집이 이제 그 점집이었거든요. 예. 동네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점집이라는 건 알았지만 기대에 꽂았으니까 예. 유명한 집인 전혀 몰랐는데 전국에서 다 와. 아, 그 동네 안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집인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정작 몰라요. 그 집의 위대함을. 정말 그 신묘한 분이셨나 본데 그 딸내미가 또 저랑 같은 초등학교 반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 이제 막 놀리고 막 이런 게 많았었다고요. 근데 정말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일같이 보니까 조금 못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살짝 해봅니다. 근데요, 그게 이제 단순한 인식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요. 그건 그렇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그 경쟁력 가진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잖아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좀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국내 투자자들의 그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중시라든지 삼성전자에 어떤 유입되는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러네요. 외국인들 외부에서는 와가지고 그 전보러 오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삼성전자 사고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뭐 경쟁력이 뭐 그냥 애매한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 정도는 뭐 독점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1등이잖아요, 그죠? 매출, 뭐 영업이익 등등에서 세계 1등, 세계 1등이잖아요. 국내 1등도 아니고. 대단한 회사인데 하여튼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좀 모른다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너무 가치를 조금 덜 부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저 수수료 무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진짜 압도적이라고까지는 말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수수료를 그냥 아예 없앤 데가 또 있더라고요. 요즘 거래 수수료 없앤 데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여기는 그냥 수수료가 아니라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없앴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여기 수수료가 있잖아요 원래. 요거는 증권사가 건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자기네가 대신 낸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 수수료를 대신 내준다는 거죠? 그렇죠. KB증권. KB증권 이번에 이벤트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도 리얼 제로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기념해서 2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또 증정하는 이벤트를 저희 3프로TV와 이제 이런 데서도 막 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광고 좀 해주세요. 뭐 얼마 드리기 이런 거 할 때 항상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놓습니다. 시청자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 반드시 받아와라. 광고비도 좋지만 그래서 200분께 커피 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KB 증권 가서 커피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쪽이랑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프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커피 챙겨왔습니다. 200분께 드리는 커피 이벤트 아주 뭐 쉬운 퀴즈 하나 드리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KB증권 리얼제로 이벤트 퀴즈 드립니다. KB증권에서 한 주에 3만 원인 국내 주식 100주를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하는 게 퀴즈입니다. 1번 0원, 빵원이란 얘기죠. 2번 4만 5천 원, 3번 10만 원. 리얼 제로입니다. 요거 퀴즈 맞히신 분들 200분께 저희가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3만 곱하기 100 곱하기 뭐 0.0001 뭐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데 리얼 제로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리얼 제로. 자, 커피 드셔야죠. 여름에 커피 한 잔씩 또 쭉쭉 시원하게 드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맛있게 드시고 웬만하면 스타벅스는 다 있으니까요. 자, 여기다 쓰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채팅창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도 이젠 좀 인지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도 노력을 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매번 채팅창에 이렇게 답 쓰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채팅창에다 쓰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내드리란 얘기예요. 여기 이름 뭐 박인걸, 이정숙, 뭐 김인식 어떻게 보냅니까 내가? 여기 링크가 있잖아요. 링크 누르고 거기다가 답 1번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이벤트까지 하면서 뉴스 한번 마무리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한테 박수 하나 치세요, 여러분은.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